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 1963년 6대 총선에서 당시 최연소인 31살의 나이에 국회에 진출하며 정계에 입문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지난 16대 국회까지 8선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4대, 16대 국회에선 2차례나 국회의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정치 원로였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발탁되며 정치권에 진출한 이 전 의장은 특유의 강골 기질로 매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며 수많은 정치적 굴곡을 겪었습니다. 지난 1969년 7대 의원 시절엔 삼선 개헌 반대 투쟁에 앞장섰고 이후락 김형욱 등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들의 해임을 요구했다가 약 8년간 야인으로 지내는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14대 국회의장 시절 당시 여당의 통합선거법 등 날치기 사회를 거부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맺은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인재 신당에 합류했다가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 전 의장은 16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전 의장은 소신 있고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으로 기억됩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대선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이 전 의장은 열정을 갖고 정치권의 고언을 아끼지 않은 영원한 청년, 영원한 의회주의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그제 새벽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된 서울역 고가도로 인근. 서울시는 염천교 방향과 숙대 입구 쪽에 우회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날 아침 출근 시간을 맞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평소와 거의 유사하게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출근 시간대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남대문 시장까지 우회도로 4.3km를 취재 차량이 직접 주행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량들은 꼼짝없이 도로에 갇혀 있습니다. 경찰들이 우회로로 안내해봐도 정체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당초 서울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했던 우회 시간보다 무려 12분 더 소요됐습니다. 네,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당연히. 택시는 시간 싸움인데 이렇게 차가 막혀 있으면 시간이 소요돼서 손해가 많죠.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 반. 고가가 폐쇄되기 전 서울역 고가를 통해 3분 15초 만에 통과하는 구간을 오늘 다시 우회했더니 21분 걸렸습니다. 7분 정도 차이 날 것이란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14분에 달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각 세계적으로 안 오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히 교통이 불편하면 이 남대문을 찾는다는 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버스 노선도 조정했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해 5월 32살 남성 송모 씨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쓰러지자 송 씨는 A씨를 성추행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난 올 7월 A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 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예전에 쓰던 휴대폰의 영상을 누군가 복원해 퍼뜨린 것 같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씨의 새 휴대폰에서 A씨의 추행 영상과 음란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 접속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송 씨는 그제야 소라넷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영상을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중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영상을 소라넷에 폭넓게 유포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음란 성인 사이트 소라넷은 몰래카메라 촬영과 성폭행 등 성범죄를 모의하는 온상으로 꼽혀왔습니다. 경찰은 소라넷 폐쇄를 위해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인데 서버가 외국에 있고 접속 주소가 계속 바뀌어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얼굴을 가린 채 들어섭니다. 100일 된 아기는 A씨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하자 아기의 DNA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희들로서는 진실이 밝혀지고 교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원하시는 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군복무 중 외출 허가를 받고 나온 김현중은 취재진을 피해 DNA 시료 채취에 응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는 어차피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려면 친자인지 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측에서 원했던 거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DNA 검사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대화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DNA 검사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하라며 A씨가 지난 4월 제기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지만 A씨 측은 친자 확인이 될 경우 임신과 중절을 반복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중 측은 유전자 검사는 기존 소송과는 별개인 만큼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말라며 유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최근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무더기로 간첩죄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서 살고 있는 화교들에 대해 국가안전보위부가 긴급 수사를 진행했고 100여 명의 화교들이 체포돼 취조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화교들 중엔 중국을 쉽게 오가기 위해 북한 보위부에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양다리치기, 이중 간첩 활동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북중 관계가 이상 기류를 보이면서 북한 주재 중국 대사에 대한 감시와 미행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군은 대비 태세 확립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민아입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죠. 박상환 공간거미디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거치기간 줄인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참 많은 대책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인데요. 핵심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행은 거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만 내면서 원금은 안 갚고 3년, 5년 버티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또 갱신하고 이런 패턴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내년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 이 큰 틀에서부터 각종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치기간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충격 때문에 일단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최대 1년 정도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방침인데 아마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제 거치기 기간일 뿐이지만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 같고요. 저기 이제 높아지는 문턱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약간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DTI, LTV를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대비 돈을 빌릴 만큼 빌릴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빌려도 좋은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라. 그러니까 이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못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관행들이 이 소득 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사업 이래요. 이 정도에 내가 매출을 올려 이러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소득 금액 증명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요.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뭐 의사분이라든가 또 변호사분이라든가 실제 소득은 경비를 빼고 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고 이세액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아마 은행에 가면은 거의 대출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많이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당국에서는 정확한 소득을 확인한 다음에 대출해 네, 주겠다. 그렇군요. 이런 네.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아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조건에 맞춘다면 구체적으로 뭐 얼마짜리 집을 살 때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령 이제 이자만 내는 거치식과 앞으로 원리금 상환 방식을 하면은 4배 더 낸다라는 건 기본으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그 다음 얘기할 거고요. 일단은 앞으로 원리금 갚을 땐 4배가 커진다라는 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고 네. 지금 나오는 표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변동금리로 돈을 불릴 때는 가상금리를 더해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앞으로는 저기 나오면 이제 고정금리로 한다면 2억 1천만 원을 고스란히 빌릴 수가 있는데 네. 밑에 이제 변동금리일 경우가 되십니다. 네. 여기 고정금리라고 나왔는데 지금 잘못 나온 거죠,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1억 8,700만 원밖에 못 빌리게. 네. 그러니까 저런 식은 왜 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 상승의 위험이 높으니까 고정금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정금리일 경우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현행대로 빌릴 네. 수 있고 변동금리로 빌리게 된 경우에는 현행보다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겠다. 네, 그런 이게 뭐 의도군요. 스트레스 금리 뭐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네. 하여간 변동금리로 빌릴 때는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이 내년 2월부터 네. 하고요. 지방이 지금 5월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던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4월인데 총선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총선을 겨냥하려면 집권당 프리미엄이란 입장에서 보면 부양책을 실시하는 게 맞죠. 그렇죠. 강력하게 뭐 주사를 넣어서 일단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히 이제 부양 효과가 큰 게 주택 문제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거꾸로 간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총선이고 뭐고 그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게 네. 적색 예. 정보가 왔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 변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정책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새누리당 입장에 하고 좀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부양책이 네. 아니라. 네, 부양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런 아까 총선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선용하고 거꾸로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계부채가 적색 심각하다. 경보가 켜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1200조 가까운 가계부채인데 실제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고 네. 생계형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만약 이렇게 줄여버리면 타이트하게 할 경우 경제 활력 떨어뜨릴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대책 나왔을 때 핵심은 역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맡긴 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줄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1200조라는 가계부채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IMF에서도 경고 등을 계속 키고 네,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분명히 뭐 경착륙할 우려도 있고 부동산의 열기도 확 식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쨌든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의 종언을 선언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내 금리까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금리가 인상되면 그러니까 국내 금리입니다. 네. 미국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그나마 다행히도 뭐 일주일 전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바로 안 뒤따라 올린다. 네. 뭐 한 6개월 이상의 이 여유 기간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 이 대출 규제 했지만 분양시장 그러니까 집단 대출이라고 하죠. 아파트 처음에 이제 청약받고 네. 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집단 대출은 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위도 이것만큼은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실제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은 좀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유일하게 그쪽으로만 가겠죠. 문제는 전세난은 심화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가계부채 하나만 잡기 위해서 네. 이제 칼날을 뽑았기 때문에 뭐 전세난이라든가 기타 문제들은 아마도 이 차순위로 밀려둔 게 아닌가.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전세난은 쉽게 풀릴 대목은 아니거든요. 네. 계속 이제 재건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전세난과 무관하게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활력이냐 가계부채 관리냐 정부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 곳인 줄만 알았던 공항.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인천공항 서비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공항 제대로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찬바람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 잠시라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유용한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겨울 외투 보관 서비스인데요. 겨울에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갈 경우 공항에 갈 때 입었던 겨울 외투는 한순간에 골칫거리가 돼버리는데 인천공항에서는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한해 이렇게 무료로 외투를 보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달 기준으로 10,000원만 내면 공항 내 세탁소에 외투를 맡길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입국장 탈의실 서비스입니다. 여행으로 인해 계절이 바뀌게 되는 여행객들이 환복할 수 있도록 탈의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료 샤워실 서비스인데요. 환승 때문에 공항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여행객들을 위해 10개의 개인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수건과 간단한 세면 도구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꼭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물안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돌연 취소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공연 내용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소식통들의 전원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이제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왜 모란봉 악단이 철수를 했나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공연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 김정은 찬양 내용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관계자들이 나와서 좀 공연의 뭐 몇몇 작품을 좀 빼달라 네. 그런 것도 수정을 요구했는데 거기서부터 아마도 이 갈등이 불거져서 이제 그게 일파만파 커지게 됐다. 여기에 또 뭐 수소폭탄 발언들도 곁들여졌다. 이렇게 국정원이 어제 공식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 관계자가 그 내용을 보고 예술의 사상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제지를 하자 모란봉 악단 측의 관계자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현송월 단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원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고 지도해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점 하나, 토 하나 뺄 수 없고 뺏어도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맞선 인물이 바로 현송월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저건 이제 국정원의 발표는 아니지만요. 예. 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저렇게 강경하게 화를 냈던 인물이 바로 이 모란봉 악단의 뭐 리더죠. 이 단장, 이 현송월 단장이 나서서 무슨 이 절대존엄에 대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냈고요. 네. 철수 명령도 그 보도에 따르면은 현송월이 직접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네, 직접 본인이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거. 라는 그렇게 뜻을 한 거죠. 내렸다는 거죠.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기 위해서 이제 방종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밑자락 깔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술을 매개로 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김정은과 시진핑 체제의 5세대 지도부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뭐 김일성 같은 항일 빨치산 투쟁을 같이 했다든지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연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장성택 처형에 의해 이른바 그 대중 라인이 다 끊겼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뭘 좀 해보려고 초청을 했는데 이 5세대 지도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중국 인민들의 여론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연 3시간 전에 취소를 한다. 공연 내용이 거의 김정은 우상화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밖에 우스꽝스러운 거의 개그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김정은이 야심차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적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중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런 차이들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단적인 예가 이번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기사에 따르면 모란봉 악단 공연에 중국 측에서 조명 보조를 맡았던 관계자가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것 아느냐라는 말을 하고 조선 인민들이 잘 살려면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현송월 단장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거슬려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 너무 심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다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이제 뭐 노래 제목 같은 것도 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영광, 김정은 동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이 최초의 그 리허설을 보고 중국에서도 좀 고위직들이 관람을 하기로 했다가 네. 그 이후에 리허설을 보고 이 얘기를 항의를 하고 아예 이제 관람하는 사람들이 격을 확 낮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나 과정들을 통해서 이 현송월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 부분을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 쪽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가고 김정은 쪽에서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받아서 지금 이 공연이 무산됐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제적 상식하고 맞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이라는 게 굉장히 세련되고 좀 소위 우리나라 걸그룹 같은 멋있는 그룹이긴 한데 나와서 부르는 노래는 김정은에 대한 찬양이라면 그 나라 북한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를 이 내부에서도 스스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중국엔 최근 현송월에 또 음란물로 알려진 동영상이 다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13년에 유포 한참 인기를 끌었던 건데 바로 저 영상이죠. 저 영상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당시에? 예, 당시에는 이제 현송월과 이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이제 총살이 됐다라고 하면서 또 총살설이 돌았었죠. 총살설이 있었고 왜 그랬냐? 현송월이 김정은의 옛 애인이었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그랬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무근이었었고요. 네. 당시에 그 음란 동영상도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실은 저게 왜 다시 등장을 하냐면 만에 하나 정말로 이번에 철수 명령을 현송월 단장이 내렸다면 이건 중국 측에 대한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고 당돌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이 내린 명령도 아니라 일개 모란봉 악단 단장이 가겠다라고 해서 이 중국 측 뭐 상무부 위원들의 약속을 어기면서 갔다. 이래서 아마도 지금 다시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옛 그 영상들, 소문들이 이제 현송월 깎아내리기에 나가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현송월의 2013년 영상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어서 유튜브에서 지금 또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정은 3부자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싸이가 관련이 돼 있다고요? 네, 이제 아바이라는 노래거든요. 아바이. 그러니까 데디의 패러디죠. 데디의 패러디를 이제 아바이로 해서 세 명을 다 김정은 3부자로 이렇게 하는데 뭐 저기서 뭐 우주 get from your body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몸을 어디서 받았니 하는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 I got it from my 아바이로부터 받았다. 이제 저렇게 패러디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바이라는 노래가. 네, 좀 보셨습니까?들 어떠세요? 그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도 사실 저게 이제 오히려 해외에서 되게 어필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스타일 나왔을 때도 김정은 씨와 그 싸이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얼굴을 만들어갖고 해갖고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그냥 약간 그냥 웃고 말만 넘기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되게 비슷하다. 그럼 싸이하고 김정은하고 닮았구나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싸이 씨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모란봉 악단 공연이 무산되면서 북중 관계 굉장히 냉각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숨구멍이 이제 중국이라고 본 것인데 이게 뭐 해프닝 때문에 단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또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어떤 그 미국으로 접근하는 경로가 만약에 막혔다면 또다시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도발을 하면서 존재감을 또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란봉으로 인한 북중 관계 악화가 한반도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그렇죠. 북한 정권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은 또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패턴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방부가 긴장도를 높인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판단이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던 남편. 아내 행방을 찾자마자 손목에 쇠고랑을 찼습니다. 한순간에 살인 미수 피의자가 된 이 남편에게 잔인한 반전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정철진 평론가님, 5개월 차
신혼부부라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올 8월에 결혼을 했었던 걸로 네.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아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남자가 지구대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을 찾아달라 뭐 이렇게 이 남성이죠. 예, 계속 이제 신고를 요청을 합니다. 부인이 이제 나갔다 그래서 미기가 신고를 했던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경찰도 막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부인의 행방에 스마트폰으로. 그러면서 이 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혼 때부터 말을 안 들면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조르다 기절을 하면은 이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또 목을 조리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해서 결국은 도망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경찰이 저 남편을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보통 가정 폭력의 경우는 순간 욱하는 감정으로 이제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의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훨씬 죄질이 나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통상적인 가정폭력법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통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욱해서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전깃줄로 목을 조르고 예. 기절을 시킵니다. 네. 죽기 직전까지만 딱 해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애를 기절한 상태에서 기절하면. 기절. 깨어나면 다시 목을 조릅니다. 네. 또 죽기 직전까지만. 그렇게 5번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사실 미기가 그 신고를 하면 경찰과 연락해서 자기가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별로 죄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 경찰에서 순순하게 자기가 불지 않았으면, 그렇죠. 바로 그런 불지 않았으면 네. 말 그대로 이거 범행 못 밝히거든요. 네. 그렇죠. 부인은 이게 사실 경찰이 굉장히 기지를 발휘했던 게, 통상적으로 가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출했는데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경찰이 전화를 하면 통상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데, 경찰이 전화하니까 바로 이 부인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제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빨리 부인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거기서 좀 기지를 발휘해서 부인의 얘기를 이제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는 네. 얘기를 들어보다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부인이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발각이 됐는데, 이제 하나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지금 살인 미수로 구속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죄명은 좀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으로요? 상해죄 정도로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왜요? 제가 살인미수 말씀드렸던 아닙니까? 것처럼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면 졸라서 끝까지 네. 갔을 텐데, 죽기 직전까지만 했잖아요. 뭐 죄질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명 자체는 살인의 고의를 좀 인정하기 힘들지 않을까. 물론 상해죄로도 중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죄명은 아마 검찰 단계에 가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왜 저런 일을 네. 저지른 겁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나, 그냥 결혼 8월에 했거든요. 올해 8월에 해서 그냥 별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이 또, 그리고 뭐 부인이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오면 다른 남자로 술 먹었다는 걸로 또 때리고 이렇게 목을 조르고 계속 해왔던 거기 네, 때문에, 아내와 남편 둘 다 또 약간 우처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직이어서 둘 다 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다툼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지난 9월 4살 어린이가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앞니가 부러진 채 귀가했는데, 예. 처음에 아이들끼리 싸웠다는 이야기를 어린이집에서 들은 부모가 직접 찾아간 거죠, 어린이집을. 예. 찾아갔더니 전혀 다른 그렇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이 반전도 어떻게 된 건지 영상 먼저 한번 네. 좀 보실까요? 인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벽에다가 머리를 박은 아이가 그 앞니가 부러진 아이인데, 보시면 선생님이 책상을 밀어서 앞니가 부러진 거죠. 네, 지금 2명의 어린이가 직접 책상에 가격을 아유. 당했는데요. 예, 아이는 지금 벽과 책상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앞니 2개가 지금 부러져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책상 정리를 뭐 했다고 얘기를 예. 처음에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고의성도 전혀 없었고 그냥 네. 주의를 주려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민 거 아닙니까? 저거는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분풀이죠. 예. 그러니까 화풀이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가 뭐 말을 잘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우. 한 번 밀고 한 번 더 밀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책상 앞에 부딪혀서 이빨이 2개가 부러진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저 보육교사들의 아이들의 학대에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 정말 풀 파워로 아이가 날아가는 그런 영상도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절제를 하지 못하면 사실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범행을 전체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고의성이 없었다. 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야 좀 뭐 처벌이 좀 낮아질 예. 수 있지.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저 영상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 정도면 고의로 분풀이를 해서 아이를 학대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정도면 당연히 이제 고의성은 인정이 될 그런 영상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지난 9월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부모가 가서 CCTV 영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경찰과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영상이 지워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관은 5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CCTV를 보면서 부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둔 거거든요. 촬영을 안 했다면 어린이집에 그냥 주장대로 사실 묻힐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결국 입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지금 저렇게 부모가 찍지 않았으면 핸드폰으로 찍지 않았으면 말 그대로 증거가 없어서 이 보육교사의 주장대로 그냥 훈육이나 주의를 주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기간이나 CCTV 내용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법으로 제대로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입증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 갖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이라는 단체가 지역사회 안에서 보면 굉장히 여론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CCTV법을 통과시키는데 주저했었고 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사실 입법부 즉 국회와 행정부 모두를 질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아이들에게 저렇게 분풀이하는 어린이집 교사 물론 소수이겠습니다만 저런 분들 하나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기 저출산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아이를 낳아서도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아이를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런 폭력적인 상황에 놓였던 아이의 트라우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피해 아동 부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지나다니는 그 어린이집 버스조차 쳐다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날 당일 그걸로 이유로 한동안 엄청 밤에 막 자지러지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죠. 애가 울고. 한동안은 그랬어요. 자,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2018년부터 보육교사 시험을 국가고시로 변경하겠다라고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미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이 보육교사 선생님 같은 사람들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적성검사 같은 걸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예산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고시 문제도 지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성검사라든가 다시 자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은 이 보육교사에 대한 이 처우와도 이게 같이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처우가 없이 계속 그 어떤 양질의 이 보육교사를 원하겠다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축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또 예산 문제와 이런 돈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데 어떤 이 돈 얘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교육 부분을 일단은 강화하고부터 2018년 이전에 이렇게 좀 대비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정말 성실히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 많은데요. 이런 일로 굉장히 먹칠하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됩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별을 선택한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발표하고 나서 처음 방문하는 곳이 저희 지역 어르신들 아닙니까? 변경사항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존 스컬리 대표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티브 잡스 노력의 몫인 거죠. 그 다음 결과들은. 분당 책임론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십시다. 예. 그다음 방금 조금만 말씀해 우선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예, 뭐 정치하기는 다음에 하십시다. 내일 예. 안 의원께서 오신다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예. 혹시 영도 출마하시거나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안 전 대표는 노원구, 자신의 지역구의 경로당을 찾았고요. 문재인 대표는 어머니가 이번에 좀 약간 소식에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좀 상태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어머니를 뵙고 그리고 이제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얘기들 중에서 안철수 의원의 스티브 잡스 얘기가 가장 귀에 남아요. 예,
뭐 존 스컬리 얘기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저게 무슨 얘기 하겠지만은요. 지금 이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매킨토시라고 하는 건데 실은 처음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지만 이제 존 스컬리라는 당시에 코카콜라 사장하던 꽤 괜찮은 경영자였거든요. 존 스컬리를 스카우트해서 같이 애플을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이 자기가 창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존 스컬리한테 스티브 잡스가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절치부심하다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폰으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을 일으키게 된 건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자신은 스티브 잡스고 자신을 쫓아낸 문재인 대표는 존 스컬리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이게 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너무나 똑같은 게요. 최근에 이제 스티브 잡스 사망 후에 존 스컬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쫓은 적 없다. 스티브 잡스가 말싸움 스스로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존 스컬리와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죠. 적절한 안철수 뭐 IT 기업가 출신이니까 이런 비유를 한 것 같은데 분명한 얘기는 정치는 그 IT 천재의 영역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천재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드는 정치는 경험의 영역이고 경험 속에서 실현 속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커져가는데 뭐 천재가 돌연히 나타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이거 현실적 될 수는 없죠. 그만큼 머리가 좋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 성장하는 과정은 경험치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백신 혼자 방에서 골똘히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뭐 그 영역과는 정치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심정은 알겠지만 본인이 지도자로 커가는 정치도 했을 때 아직도 그런 IT식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빨리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철진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닮아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차이도 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당시에 쫓겨나면서 나가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대거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넥스사를 개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하고 이제 픽사를 인수하는데 굉장히 애플 출신들이 함께해서 훗날 이제 다시 복귀할 때도 굉장히 큰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런 역할을 좀 있었고 지금 이제 아직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의원들이 몇 명이 되나 이제 요즘에 또 관심사인데 지켜봐야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되는 거에 비하면 좀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스티브 잡스는 당시에 이제 뭐 말하는 거에 따라 달리는데 존 스컬리하고 내부 투쟁이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제 이런 10년. 것들이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미묘하게 좀 다른 지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 오늘 아침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네. 정치부 기자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바로 집 앞 문재인 대표 집 앞 재활용 쓰레기 네. 봉투에서 소주병, 빈병 2병을 발견하고 과연 이 2병의 의미는 뭘까? 문 대표가 마신 걸까? 우선 이제 정치부 기자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박현진 부장도 여기 계시지만 이제 후배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뭐 치열하게 하든 뭐라든 이제 뭐 기사거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소주 2병이 발견됐다. 소주 2병을 문재인 대표가 많이 드셨다라고 한다면 소주 2병을 드실 만큼 마음이 복잡했다. 기뻐서 2병을 자시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표도 사모님하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아마 그 향후 전국 구상을 했지 않았느냐. 소주가 필요한 밤이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두 사람 다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 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안 의원 어제 노원구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 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김해 공항에 내리면 왼쪽으로 한 30분을 가면 봉하마을이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묻혀 계신 곳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친문의 본거지가 부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것이고 뭐 안철수 의원 역시 이제 부산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동선은 부산을 거쳐서 광주로 간다. 그게 좀 초점인 것 같고 문재인 대표는 부산으로 갔다가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역시 광주, 호남에서 뭔가 중심을 잡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차피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갔기 때문에 친문 중심의 정당 개편, 그러면 친문의 핵심 세력이 있는 부산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에서 만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는데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만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제 어쨌든 두 분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경쟁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쿨하게 경쟁해야 되는 관계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 영남을 많이 방문하는 이유 중에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반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남 기반인데 영남을 간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즉 바꿔 말하면 전국 정당력, 전국 정당의 득표력과 파괴력에 유의미한 후보가 호남표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건 영남에서 이만큼 잠식할 수 있으니까 호남이 좀 도와주면 됩니다. 이제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두 분 다 물론 고향이 또 부산이고 이래서 부산은 가는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 영남에 대해서 내가 경쟁력이 있으니 호남이 나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우회적인 어떤 뭐 구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문제는 연쇄 탈당 얼마나 폭이 클 거냐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지금 불은 당겨졌죠. 문병호 의원이 곧 이제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예. 일단 세 의원은 뭐 거의 결정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저 세 분도 뭐 구색이 비교적 잘 맞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인천 계양이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이고 또 한 분 전남도당 위원장, 전북도당 위원장이니까 호남 플러스 수도권인데 추가 탈당 문제는 뭐 어찌됐든 그 탈당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야권 내에 뭐 호남 출신 의원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뭔가 상황들을 좀 주시할 것 같아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 분이 구색은 좋은데 사실은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미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본인의 득표력, 정당과 상관없이 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당이든 또는 심지어 무소속이라도 당선돼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소신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추가 탈당의 생각보다 파장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이제 소위 비주류 또 뭐 구당 모임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탈당을 결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탈당을 스스로 알아서더라 하면서 약간 사실은 조금 더 숨고르게 하면서 당내 여론을 지켜보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생각보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의 파장, 즉 우리도 예전에 한번 그런 분석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분당은 아니다. 탈당은 탈당이고 분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개인의 탈당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안 전 대표의 탈당. 자, 이것의 탈당의 추가 연쇄 탈당의 폭을 결정하는 인물, 바로 김한길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주류 탈당 도미노의 도화선 역할을 김한길 전 대표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2007년에 여루당을 집단 탈당을 했던 전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정치는 뭐 IT 천재 영역이 아니고 경험의 영역이라 했는데 김한길 의원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까 충분히 그런 이제 당을 만들어 본 경험, 깨본 경험, 그 다음에 지금 야권 인사로서는 그 처음으로 정권을 두 번 만들어 본 경험, 깊숙이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김한길 대표가 또 수도권 의원이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미래는 김한길을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한길 그 전 대표의 정치적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아까 그 강원식 교수가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탈당이나 이른바 분당 수준으로 가느냐의 문제에 대한 그 키를 김한길 의원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키맨들 박영선, 박지원 의원들도 복잡한 심경을 SNS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의원은 자작시를 올렸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 저 구름이 먹구름일까 뭉게구름일까 아니면 구름 사이 비추는 한 줄기 햇살이려나. 참 이게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근데 것 같은데. 뭐 박영선 의원 복잡한 심정인데 저는 저 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말을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혁신전대, 통합전대 해가지고 국민들 헷갈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YSDJ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뭐 파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고 뭐 하늘 색깔이었고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이렇게 좀 야권 인사들은 한마디로 복잡하다는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도 단순하게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인들이 말을 어렵게 하면 파란 풍선이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색깔이 파랑 색깔이니까 파랑 풍선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 도대체 안철수라고 하는 어쨌든 이름 그대로 새정치를 붙인 게 안철수 의원이 통합하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정치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당의 거치는 또 미래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런 질문이고요. 당의 많은 어떤 중진급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두움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 문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복귀해서 다시 이제 구구심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총선 승리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은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두운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 지금 탈당을 해야 할지 당에 남아야 할지 네. 아마 머릿속으로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이분의 고민을 본다면 아마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 남자로 꼽혔던 송호창 의원 현재 탈당을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문병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인터뷰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송호창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초선이고,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야당이 나눠진다는 데서 좀,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네, 복잡한 증명 그대로 드러났죠. 그렇죠. 초선 의원들이야말로 당의 어떤 배경이 없이 혹은 신당으로 갔을 때의 재선의 여부 굉장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측면 때문에 뭐 송호창 의원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새정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의 아이콘이면 정치를 가치 유통업이랍니다. 내 가치가 새정치에 있으면 이걸 판매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저 장면은 뭔가 하면 송호창 의원뿐만 아니라 다음에 내가 이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 놓은 데 간 데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새 정치가 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새로운 가치의 아이콘이 나갔으면 따라 나가는 게 맞는데 당내 분위기가 전부 4월 총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에만 골몰한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던 차이가 모든 초선 의원이 저런 마음 아닐까요? 네, 비단 송호창 의원의 문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제 네. 주위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한때 이제 청춘 콘서트 하고 그러다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급호감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뭐 우유부단 새정치 모르겠다 해서 이제 확 돌아서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하는 바람들을 얘기하면 제발 좀 뭐 교섭단체 안 된다고 해서 뭐 탈당하신 분들 모아서 그렇게 가지 말고 한 5년에서 10년 바라보고 정말 안철수 씨,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5명이든 10명이든 딱 그런 스타일만 모아서 한번 진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 또 탈당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당 만들고 총선 나가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새정치냐, 뭐 구태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를 안철수 의원도 좀 들었으면 하는. 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듯이 1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좀 다졌으면 좋겠다. 그런 예. 바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여권 얘기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안철수 의원 탈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탈당과 분당 사태를 일으켜온 우리 정당사는 이제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여권에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들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뭐 김무성 대표는 뭐 21.8%, 문재인 대표도 좀 올랐고 친노 결집 효과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좀 떨어졌고 안철수 의원도 올랐다. 저 장면이 새누리당이 긴장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친노 중심의 야당이 새누리당한테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지금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중원 지역 안철수 의원이 잠식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을 뺏어가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합쳐버리면 새누리당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점을 새누리당이 극도로 좀 경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이든 어쨌든 야권이 단일 전선을 편다는 이제 선거 전략을 짜는데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당에 있었으면 중도로서의 확장성이 줄어드는데 친노만 갖고는 확장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당을 나와서 중원 지역의 영토를 차지한 상태에서 합치면 파이가 키워져서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새누리당이 극도로 경계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새누리당 분들 어제 몇 분 뭐 통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야권이 분열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당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긴장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김무성 대표 저 얘기는 뭔가 19대 때 본인의 문제인데 이른바 그 학살 공천에서 공천 탈락됐죠.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자.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하면 그 당시 정치부 기자들도 최소한 30석 이상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김무성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이 이제 152석으로 압승을 하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김무성 대표는 저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의 19대 그 경험의 생각도 아마 녹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무성 대표 또한 SNS에 자신의 망가진 모습도 마다 않고 사진을 게재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손녀와의 사진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손녀의 손과 발, 자신의 손과 발 크기를 비교한 사진도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죠. 또 김장 김치 먹는 모습. 네, 페이스북에 오르는 사진은 대부분 김무성 대표가 직접 고르고 쓴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 정치, 일각에서는 너무 정치 사안이 많은데 맞습니다. 개인적인 이미지에만 지금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있어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연말까지 통과가 돼야 하는데 좀 저런 모습들만 올리는 게 오히려 역효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런 모습만 올린 건 아니던데요, 보니까. 저런 모습만. 뭐 정치 부분 답답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뭐 정치인으로서 저 손녀와 노는 모습,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 다만 집권당 대표로 지금 현안 문제, 정계특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정한 문제가 있는데, 예. 아마 김무성 대표도 지금 야권 상황 보면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